중개무역에서 사용되는 제3자 선화증권과 스위치 선화증권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2019년도에 나왔던 그 문제입니다. 일단은 밑에 그 답안 내용을 보시면 그 개요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개요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꼭 암기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 밑에 내용을 쓸 때 내가 어떤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답안을 쓸 거다라는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밑에 보면 제3자 선화증권하고 스위치 선화증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둘 다 중개무역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개무역은 그러니까 중개무역이 아니라 스위치 선화증권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제3자 선화증권이죠. 제3자 선화증권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물론 절차상 차이도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스위치 선화증권은 노출을 방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초 수출자와 최종 수입자 간에 서로 모르게 거래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3자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어도 상관없다. 노출도 괜찮다.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났어요. 노출도 괜찮다, 상관없다, 이렇게 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요를 보시면 그 중개무역에 대한 언급을 먼저 했죠. 중개무역을 하는 것은 정의를 쓴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개요 정도, 개념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삼국에 수출해서 매매 차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수출자와 최종 수입자를 모르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랑 예외적으로 본지사끼리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거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서로가 알고 있는 상태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본지사 간의 거래를 많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회사에서 그 외국계 회사 통관을 제가 좀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어떤 그 아시아에서 뭐라고 하죠? 쿼터라고 말했을까요? 아시아에서 쿼터라고 했을 경우는 다 싱가포르이 되더라고요. 싱가포르. 그러니까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로 바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은 직접 이동이 되지만 어떤 주고받는 대금 결제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싱가포르하고 이제 한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자 거래를 많이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스위치 선화증권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고요. 제3자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노출해도 무방하다, 상관없다라고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제3자 선화증권하고 스위치 선화증권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3자 선화증권이라고 했을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수출자와 송화인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거래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용장상의 수익자하고 송화인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신용장 거래를 말을 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도 괜찮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어떤 형태로 보시면 되냐면 특수관계의 거래 있죠. 본지사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드시 특정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건이 걸려 있는 거, 특정 조건이 있는 것들, 조건이 구비된 거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 수출자하고 최종 수입자하고 서로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있죠. 독점 거래라고 했을 경우에 독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것을 안다고 한들 다르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 다르게 말쓰면 조건 구비된 거래란 말 정확히 바꿀게요. 이거를 그냥 독점 거래.
독점 형태 거래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노출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스위치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바꾸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노출돼도 상관이 없으면 사실은 스위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스위치를 하려면 일단 저희가 절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최초에 발행됐던 선화증권을 제가 편의상 A라고 말을 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재발행됐던 선화증권을 B라고 말을 써볼게요. 그리고 거래 형태 자체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주고받고 있고요. 그럼 최초에는 당연히 보내는 사람은 A, 받는 사람은 B 이렇게 들어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발행할 때는 B, C 이렇게 발행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물품이 움직이게 되면 사실 스위치를 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선화증권 발행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문제가 됐던 거죠. 직송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스위치 선화증권 하려면은 그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부분. 운송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저희가 인코텀즈 생각해 보면 B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X웍스라든지 F 그룹에 있는 거 있죠. FCA, FOB, FAS와 같은 그 형태 같은 경우는 수출자가 아니라 수입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B가 C한테 물건을 보낼 때는 당연히 둘 간의 계약에서는 이거랑 반대되는 형태로 가야겠죠. 수출자가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절차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절차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쓰는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최초에 발행됐던 선화증권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라고 가정해 봤을 때 스위치를 한다는 얘기는 다시 재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들을 그냥 A라고 하는 선화증권에다가 내용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A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반납을 해요. 원래 저희 선화증권 자체가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원본을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원본 반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포워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B라고 하는 선화증권을 새로 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종이 서류를 가지고 거래하는 게 어렵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당연히 B를 발행할 때 서렌더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서렌더. 그렇죠. 사본성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발행됐던 그 선화증권, 원선화증권을 반납하고 다시 B라고 하는 서렌더 처리가 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새로 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한다, 거래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3자 선화증권을 가지고 거래할 때보다도 더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개무역의 경우 한번 읽어볼까요? 중개업자는 계약 물품이 최초 수출지에서 최종 수입지로 직송되도록 한 후에 최초 수출자를 송화인, 중개업자를 수화인으로 해서 발급한 원선화증권을 취득한 후 이를 운송인에게 반환하거나 처음부터 수출국에서 서렌더 처리를 하고 운송인에게서 새로운 선화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최종 수화인에게 전달한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는 원래 발급됐었던 원선화증권을 반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B라고 하는 서렌더 처리가 되어 있는 그 선화증권을 새로 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반드시 서렌더 처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이 서류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물건이 움직이잖아요. 당연히. 종이 서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서렌더 처리를 해서 그냥 메일로, 이메일로 이렇게 서류를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 거죠. 당연히 서렌더 처리를 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신용장 통행규칙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보니까 UCP 600 제14조에 봤더니 제3자 선화증권은 수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BL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언급은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위치 BL도 제3자 선화증권의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3자 선화증권이 사실상 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송 계약에 여기 나와 있는 계약의 주체, 계약의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이건 정확한 거죠. 스위치라고 하는 것들은 계약의 조건대로 물건을 보낸 자가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제3자 선화증권하고 상관없는 게 그냥 직접 거래가 되는 거라서 당연히 신용장 거래를 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신용장상의 수익자하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상의 송화인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렌더 처리가 되어 있는 선화증권이라 하더라도 신용장에서 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쉽진 않겠죠. 처음부터 신용장 조건에 서렌더 비일도 수리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넣게 되면 그거에 대해 합의가 되면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2019년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네요.